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개념을 볼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꼭 언급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 이런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고요. 자, 소유권 일부라는 말이 있을 때 부동산은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부동산은 딱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일부는, 이거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개념 쉬운 질문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자, 부동산의 일부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땅이잖아요. 이 토지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한 부분. 어때요? 범위를 딱 특정해서 어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아니, 비금 쳐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은 딱 범위를 특정해서 어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다라고 이렇게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거 뭐냐? 자,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때요? 눈에 보여요? 관념적인 거죠.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어때요? 소유권이라는 것도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니까 소유권의 일부 역시 이것도 역시 어때요?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저것은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금 여기서 갑이 원래 갖고 있었어요. 이게 건물이라고 치고 이렇게,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갑소유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을하고 병한테 넘겼어요. 넘겼으면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요? 을과 병이 되는 거죠. 그럼 을이 지금 이 건물의 소유권을 다 갖습니까? 다 갖지 않죠. 소유권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얼마큼 갖고 있어요? 2분의 1.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의 전부를 갖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은 어때요? 이 건물의 어디까지, 2분의 1을 지금 을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 건물 어디까지가 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 어디? 이만큼이요? 이만큼인가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개념은 비율이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비율, 저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반쪽인데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그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니까 그 토지 건물, 물건이 아니라 물건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데, 반면에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보통 우리 할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때 여기서 을이 갖고 있는 2분의 1, 이걸 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소유권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지분이다, 공유지분. 이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 두 개를 먼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이거. 그럼 이만큼 땅, 자, 이게 이만큼인데요. 1000평 중에서 1000평인데요. 그 중에 한 500평 된다고 칠게요. 500평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땅 주인이 500평을 빌려주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이때 분할을 해야만 빌려주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 그냥 이만큼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 이만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익권들 빌려주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할 안 하고. 근데 자, 여기다가 1000평 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여기 500평 부분에다만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필지 전체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500평 부분 여기 정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소유권이 미치는 법에 다 미치기 때문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전부 다에다가 설정을 해야지 일부에다가 설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만큼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까? 1000평 중에 500평 부분만 소유권 이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소유권 넘겨주는 거 안 된다가 맞아요. 안 됩니다. 분할하면 되잖냐 방금 말했잖아요. 그죠? 자, 분할해 볼까요? 이렇게 분할했어요. 분할하면 이게 분할하는 순간 얘가 뭐가 돼요? 한 필지가 돼. 한 필지. 한 필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지, 묻는 것은 이 한 필지 중에서 이만큼이 이전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이만큼 넘겨주는 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한다거나 저당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거. 자, 이제 공유 지분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지분, 을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 했어요. 을이 지금 이 건물에 2분의 1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을은 자기 지분에다가, 자기 그 공유 지분 있잖아요. 지분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답은 안 된다야. 여기를 보고 대답하면 안 돼요. 어? 그 X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게, 자,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은 여기다라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빌려 쓰는 권리인 용익권 있잖아요. 이 용익권들의 성질상 반드시 범위를 딱 정해야 돼요. 이만큼 빌리겠다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용익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이라는 게 범위가 안 정해지잖아요. 범위가 안 정해지는데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되는 용익권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이때 용익권은 못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을이 갖고 있는 자기 지분 2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2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 지분을 이전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지분 처분해버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지분 2분의 1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을이 2분의 1 지분을 정에게 넘겼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정과 병이 되는 거지. 정과 병이 2분의 1씩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을은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가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저당권이라는 것은 그걸 담보로 잡고 있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을이 여기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그때 저당권자가 이거 경매로 팔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지분 2분의 1을 경매로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다예요. 조금 전에 지분 처분할 수 있다면서요. 지분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 처분하는 방법에 경매로 판다라는 거지. 이 말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유권 일부의 지분에다가 이 지분 이전한다거나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요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개념 자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은요. 제가 그동안에 쭉 봐온 거 보면은 저 개념 혼동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자, 한 필지 중에서 이만큼 예를 들어 1000평 중 500평이고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설명 다 끝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 수업 마치니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아는 언니인데 그거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되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거 분할 안 하고 그냥 500평 넘기던데요. 자, 그분이 분할하지 않고 1000평 중에 500평을 이전하던데요 라고 말했단 말이 저한테. 그럼 그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분을 넘긴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다 갖고 있었어. 이거 100% 갖고 있었다고. 근데 100%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자기 지분 2분의 1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갑과 을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소유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게 됐으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땅을 분할한 거예요? 분할한 거 아니에요? 분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공동 명의가 된 거예요. 반반씩.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500평 넘긴 겁니까? 아니지. 물론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니까 500평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요. 지분하고 지금 부동산의 일부를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자 그거 할 때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요. 제 지금 수업이 하나도 들어갔을까요? 아니 아는 언니는 하던데부터 쉴 때까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이걸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부터 생각해가지고 이거 진짜랑은 다르네. 교실에 배운 거랑 실무는 다르구만. 매 그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게. 그래놓고 옆으로 세가지고 그냥 수업 하나도 못 듣고 집에 가다가 야 이게 교실하고 다르다니까? 가보면 막 이상하는 말에 일어나 대거니. 이상한 말 하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오해한 거지.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이 개념을 굉장히 정성 들여 가르친다고.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는 다른 거다. 이렇게 시작할 때 시작점은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토지와 건물이고,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건 간접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 소유권의 일부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것이고 그냥 그걸 지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했죠. 목소리가 작네. 응?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 지금 하는 말. 이런 내용들이 쭉 거기 370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넘어가시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자 오른쪽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이라고 써진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할 때 칠판 봐봐요. 이 변동이란 뜻이 뭐라 그랬나요? 변동. 권리가 변동할 때 변동이라는 말이면은 발생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변동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 배울 때 이 변동이라는 개념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이동이었어요. 이동. 그때 토지 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토지 이동할 때 그 이동이라는 말, 요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랬잖아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이 변동 개념하고 이동 개념이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떤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하고 어떤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경되고 어떤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느냐와 관련된 내용도 쭉 써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 새로 지었거나 땅 새로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에 등록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 당시에는 이게 등록 기록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지만 등기부가 없다 그랬거든. 그럼 나중에 등기부 만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등기.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 개설하게 한 등기가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존. 1번의 보존 쭉 읽어보면은 최초의 등기입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초의 등기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다른 권리랑은 연결이 안 돼. 반드시 어떤 권리하고만 연결된다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전세권 보존 등기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지상권 보존 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보존 등기는 항상 뭐라고만 연결된다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말로 하는 게 완성형 문장이지만 보통 그냥 보존 등기라 그래버려. 그럼 여러분들 아 이거 소유권 보존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칠판 보겠습니다. 이제 설정 등기라는 말, 설정. 여기 보면은 칠판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설정 등기는 이게 뭐냐라는 거지. 설정이라는 말이 뭐냐?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걸 말해요.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거. 그러면 설정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이런 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뭐라고 그래? 매매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그럼 여기 보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 원인을 보니까 설정 계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설정 계약. 그럼 설정 계약의 그 계약 당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 써 있잖아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이다 해보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면은 그때 계약 당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 계약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 당사자는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를 그대로 풀어서 말해보세요. 뜻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풀어서 말하면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사람.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권리자, 전세권의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저당권을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의 권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은행이 만들어줘요, 건물주가 만들어줘요? 응? 지금 말할 때 쉽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대답을 해보셔야 돼. 저당권은 은행이 만들어줘요, 건물주가 만들어줘요? 건물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행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저당권을 만들어주면 그 저당권은 담보권이잖아요. 그 담보권은 은행이 갖는 거지. 그래서 보면 여기 저당권 설정자께서 저당권자를 봐보니까 누구로 돼 있어요? 은행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건물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설정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갖는 자를 저당권자라고 하고 은행이 갖습니다. 이렇게.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빌려 쓰는 권리잖아요. 그 빌려 쓰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세권의 권리자. 전세권의 권리자를 줄여가지고 전세권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전세권을 누가 만들어줬냐고요?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라는 거지. 전세권 설정자. 그게 누구라고요? 건물주, 땅주인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개념 잘못 알고 있으면은 반대로 생각한다고. 반대로. 그래서 설정이라는 개념은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중요하면서 아주 기본인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거기 보시면 설정.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새로 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이때 그 당사자를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라고 표현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칠판 보시고 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전. 이전이라는 말은 자 보세요.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석 씨였어요. 근데 김석 씨였는데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김이박 씨한테로 이렇게 원인은 매매였고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이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전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요?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저당권 설정 느끼는데 저당권자가 주여신 씨예요. 주여신 씨. 근데 이 저당권이 어떻게 이전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보니까 저당권이 누구한테 모았어요? 오수인 씨한테.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전이라는 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전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느끼고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느낍니다. 그럼 전세권자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전세권 이전 등기. 항상 권리자는 바뀔 수 있어요. 그때 그 권리자가 바뀔 때 그때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고요? 이전 등기.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봐요. 원래 1번 지금 저당권자가 주여신 씨였어. 근데 이 여신이가 오수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없어지겠어요? 그대로 살아있겠어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 바뀐 오수인이가 주여신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여신을 지워. 여기 저당권자 다 지워버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지워. 여기만 지워야 되거든. 이렇게 갈아 끼워주는 거야. 갈아 끼워주는 거. 그냥 끼워주면 돼. 이거 바꿔서 끼워준다고요. 그럼 바꿔서 끼워주니까 1번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제가 이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이전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봤더니 여기에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이 전세권자가 우성규 씨예요. 그럼 우성규 씨인데 이게 자 누구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전세권자가 지금 바뀌었어. 그럼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 합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전세금이나 이 범위나 존속기간 있잖아. 이것도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전세금이 바뀌었어. 2억이라고 돼 있다가 2억 5천 된단 말이지. 바뀔 수 있겠잖아요. 그럴 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변경 등기 한다래. 변경 등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할 때 봤더니 변경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전세금이 2억 5천으로 늘었고 존속 기간은 원래 22년도까지였는데 24년도까지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가 바뀌었나요? 전세금과 기간이 바뀌었죠. 이걸 보고 내용이라 그래, 내용. 자, 이건 권리자니까 주체죠, 주체. 권리자니까 주체고 이건 이 전세권이 뭐라고요? 내용. 내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고 변경 등기는 둘 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이라는 것은 뭐가 바뀔 때 쓰는 말이고 권리자. 변경 등기는 뭐가 바뀔 때고요? 내용. 이렇게 해서 둘 다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때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전세권 변경 등기지 하고 팔자 끼고 있다? 그럼 곤란합니다. 그럼 틀렸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땡이에요, 땡. 바뀌었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권리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라고요? 이전 등기.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럼 이 내용에서도 자 보세요. 1번 전세권 설정에서 전세금하고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1번 전세권 효력은 없어져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갈아 끼워주면 돼. 갈아 끼워주면 되니까 여기를 지워. 전세금하고 기간을 지워주면은 그럼 이게 1로 올라가. 이게 1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부기 등기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럼 항상 갈아 끼워주냐? 그건 아니에요. 갈아 끼워질 때가 있고 안 끼워질 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걸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말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놀래버리면 안 하면 그만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변경 등기라는 말과 이전 등기라는 그 개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 구분하는 거. 그래서 다시 실판 봐보시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가 나온 거예요. 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잖아요. 자, 만약 국민은행에서 이게 우리은행으로 바뀐다. 저당권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채권액이 바뀔 수 있단 말이지. 1억인데 1억 5천 증액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저당권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채무자도 바뀔 수 있거든. 채무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변경 등기 할까요? 이전 등기 할까요? 사람이 바뀐다고 이전 등기 하는 거 아닙니다. 권리자가 바뀔 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바뀔 때. 여기서 채무자는 권리자 아니죠? 내용이야, 내용. 채권과 채무자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바뀐 것이라 이게만 채무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라는 말은 해당되는 그 권리의 권리자가 바뀔 때만 쓰는 말이에요. 봐보시면 이전이라는 말 권리 주체인 권리자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권리자의 변경. 그 주체라는 말 나왔잖아요. 주체. 권리자의 변경. 이게 이전 등기 하는 거고 변경.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의 변경되었을 때 권리의 내용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지. 내용. 이렇게. 그래서 이전이라는 말과 변경이라는 말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분 제한. 7번 보겠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라고 표현을 할 때 주로 이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그런 등기를 말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있고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가압류 가처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가압류가 뭐냐? 그러면 가압류라는 말을 하나도 안 배웠다가 치고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가압류가 무슨 뜻이요? 우리 법률 용어에서 가라는 말이 나올 때 그 가가 가짜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다 임시적으로 이런 뜻이야. 임시적으로. 가계약했다. 그럼 가계약했단 말 많이 쓰죠. 그럼 가짜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임시로 계약 써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가압류라는 것은 임시로 압류한 거거든요. 그럼 어떨 때 하는 거냐? 그럼 어떨 때 할 것 같습니까? 돈 받을 거 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의리진 가밭에 4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저 4천만 원 채권은요, 담보가 없어. 지금 담보를 잡고 있지 않아. 저당권도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예요. 저당권도. 근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처음부터 그 설정 계약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네가 내 부동산 경매시켜가지고 돈 받아가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면 뭐야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여기 저당권 할 때 설정계약이라고 써지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뭐라고 써진다고요? 설정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4천만 원 돈 받을 거 있다 했을 때 4천만 원에는 담보가 없단 말이에요. 담보를 잡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4천만 원 빌려줬거나 아니면 납품을 했는데 지금 안 갚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을이 4천만 원을 이제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어. 줄 줄 알았더니 안 줄라 그러니까 강제로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는 조치가 있어. 그걸 뭐라 한다고요? 가압류래. 가압류. 그럼 가압류라고 하시면 을은요. 지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반드시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럼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원은 재판을 해요. 이때 가압류 신청할 때는 이때 을이요. 가압류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4천만 원 채권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 거에나 가압류에다 그러면 안 돼. 자기 채무자 있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을 해야 돼요. 채무자 소유에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에다가 가압류를 해주세요. 만약에 채무자 재산을 못 찾았어. 그럼 가압류 못 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재산 찾아보니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다가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한다고. 그럼 법원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진짜 을이 4천만 원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갑소에 맞는지 확인됐지 않습니까? 확인됐으면 그러면 등기소 측에다가 이 건물이 이제 가압류가 되니까 자 가압류 등기해줘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촉탁을 해. 그럼 촉탁 뜻이 뭐였어요? 촉탁 뜻이. 자 촉탁이라는 말이 오면은 신청한다. 누가 하는 신청을 말했어요? 아무나 막 말하지 말고 관공서라 그래. 관공서. 그 용어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관공서 촉탁 등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관공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을 말하는 거지. 우리 지적법에서 변경 등기 촉탁한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변경 등기 촉탁은 누가 했어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촉탁한다 말할 때 그때 소관청은요. 그때 그 관공서는요. 지적소관청이 관공서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관공서는 누구라고요? 법원. 촉탁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에다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들어오면은 그럼 등기관은 이 건물 등기부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촉탁 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가압류 등기가 있어. 그때 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가압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나오죠. 가처분. 그럼 가처분은 언제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지금 이 뭐 건물이 하나 있다 치고 이 건물의 이 토지라고 칠게 토지. 자, 토지가 있다 치고 토지 소유권을 A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B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평안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걸 보고 시효취득을 요건을 갖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효취득이라는 말을 지금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안 들어봤을 테지만 올해 시험 봤던 분들은 이제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올해 시험 봤는데 시효취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시효취득은 민법을 배우면 다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공부 조금 했으면 다 들었어.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너 나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때 B가 A를 상대로 소유권 넘겨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는 20년 동안이나 그걸 점유를 했다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네. 자, 등기 넘겨가셔야지 하고 잘 협조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내 땅이 있었다고? 뭐야? 그럼 너 그동안에 부당이득 한 거네? 너 그거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할 것이지 소유권을 순순히 넘겨줄 가능성이 좀 낮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하겠지. 항상 우리 교실에서는 상대방 협조 안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합니다. 소송. 그런데 자 B가 A 상대로 이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했다고 쳐보세요. 소송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A가 자기 땅에 있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급매물로 반값으로 그냥 쳐버려버렸어. 그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지. 씨앗으로. A는 급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B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소송해가지고 이겼어. 최선을 다해서. 그럼 B가 승소했단 말이에요. A는 B한테 소유권 넘겨줘라 라고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그 판결 받아가지고 자 이전 듣게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어떻게 소유권 넘겨갈 수 있겠어요? 안 돼. 안 되지. 이미 소유권 C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소유권 못 넘겨주는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불능 상태가.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B는 그동안에 노력을 했던 게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어야지.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겼긴 했지만 그걸 집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까봐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미리 취하는 조치. 그게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근데 가처분은 돈 받으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라 금전 외의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금전 외의 청구권.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야.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를 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갑상대로 을이 뭘 갖고 있었던 겁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 넘겨달라 했는데 협조 안 했죠. 그랬는데 이제 강제로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이 딴짓할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놓으려고 그때 취하는 조치가 뭐라고요? 가처분. 그럼 가처분 하고 싶다. 을이 지 맘대로 못해. 이것도 역시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 신청하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 사실 앞에는 처분금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가처분이라고 표현하지만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처분금지. 그럼 이걸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재판을 해요. 가처분 관련된 재판하거든요. 재판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가처분 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등기소 측에다가 자 어떻게 하겠어요? 가처분 등기조회라고 촉탁한다 그 말이에요. 촉탁. 그럼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이 건물 등기부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가처분 등기하는 거지. 이게 촉탁 등기 대표적인 거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압류 등기라는 것은 가압류라는 것은 어떨 때 하는 것이라고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그걸 좀 그렇다게 금전채권 금전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이게 가압류고 그다음에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금전 외의 청구권.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익히세요.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다음에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이렇게 말해요. 금전 외의 청구권 이걸 보존할 때 하는 조치이다. 근데 둘 다 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원의 재판 과정 거치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원이 촉탁을 해야만 하는 등기시지. 난 여기서 채권자 을이 직접 등기소 가가지고 가압류해줘요, 가처분해줘요라고 신청하잖아요. 그럼 각하야 안 해줘. 안 해줍니다. 반드시 법원의 재판 과정. 그 안 해준다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요. 각하된다라고 그래. 각하된다. 빠꾸당했다 그러지 말고 각하당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 가처분 설명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자 이게 봐요. 가압류가 없다고 쳐. 가압류가 없고 지금 가처분만 있는 상태예요. 갑과 병 사이에 가처분만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등기상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여러분 갑이 이 가처분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 자 넘겨버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가능해요. 아니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면서요. 처분을 금지해놨는데 합니까? 합니다. 이름을 이거 좀 잘못 진 것 같아. 헷갈리는 거지. 아니 처분을 금지했는데 어떻게 처분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건 지금요. 지금 병이라 할게 그냥. 병이 갑을 상대로 내가 시효취득을 주장한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효취득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정확히 아직까지는 모르잖아. 병의 주장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병의 주장일 뿐이지 진짜로 이게 시효취득 요건을 다 갖췄다라는 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니까 일단 등기상의 소유권자는 갑이 이기니까 갑이 처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처분 하나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병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 소송.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 소송에서 병이 이겨버리면 승소하게 되면 그럼 이제 갑은 병한테 소유권자는 해라라고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 판결서가 있으니까 이 병은요 4번 등기를 가서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처분이 있다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 재판에서 이겨버리잖아요. 이겨버리면 그 제3자는요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런 가처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선뜻 거래를 하겠습니까? 주저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몰라도 냄새가 나요. 딱 보면. 어?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막 경고가 막 오는 거예요. 어? 소송 중이라는 뜻이야. 다툼이 있어갖고 소송 중이다. 가처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말하지 병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 억지 부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거 그냥 확 후려치겠지.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법률적 문제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시효처도 요건 못 갖췄는데? 라고 따져봐야지 지가 알겠어. 그러면 거래해서 넘길 수 있겠지. 그러면 갑이 이제 어차피 팔아버린 거 병하고 소송할 때 방어를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만할게요. 옆으로 세는 거. 그만하고 하여튼 자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서 결론 가처분이 있다 해서 처분을 못하는 거다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 구제된다.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 결론은 이제 그거까지만 하면 돼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 자 정리합시다. 이제 다 했어.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처분이 자유롭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거 잘 몰라도 냄새가 나는데? 라고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권능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도 있거든. 경매도 있어. 그 압류도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하고 압류는 뭐가 다르냐? 가압류하고 압류는 뭐가 다르냐?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압류고요. 이건 그냥 만대로 본압류예요. 압류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압류를 못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4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아직까지 확인 안 해줬잖아. 국가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4천만 원 갚아라 라고 판결을 받으면 압류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나 4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얘가 안 갚아요. 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압류라는 가압류라는 거라고. 그럼 보통은 누가 압류하느냐? 국가에서 할 때. 국가가 세금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체납한다 그러잖아요. 체납할 때 그 세금 채권 확보하려고요. 국가는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니까 확인된 거 아닙니까? 확인된 거니까 그때 바로 압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와요. 그건 임시가 아니야. 근데 가압류는 아직 국가가 아직 확인해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압류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가압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용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는 것은 주로 가압류, 가처분이 주로 다뤄집니다. 가압류, 가처분. 그런 것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한다. 자, 이따 밥 먹을 때가 이제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 아까 가압류랑 가처분을 내가 알랑 말랑 그러는데 가압류가 뭐라고? 라고 물었다고 쳐봐요. 옆 사람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 밥이나 먹어. 그러지 말고. 나도 모른다고 밥이나 먹어. 그러지 말고. 자, 그때 뭐라고 대표주면은 맞아. 기억나. 그러겠어요. 금전 채권 보전. 응? 돈 받을 거 있을 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 금전 채권 보전. 이거만 해주면 돼요. 그 말이 어려우면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던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그럼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전. 보통 분쟁이 붙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딱 그 말을 해주면 돼. 그 말 해주면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성질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와야 된다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이 촉탁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등기다. 이게 특징이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 정도는.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일단 기본적인 것을 구분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소멸하는 거 나왔는데 이 소멸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지운다 뜻이잖아요. 그죠? 보통 말소 등기 형태로 표현됩니다. 말소 등기. 어떤 권리를 말소 등기한다 이런 말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것은 보존 등기나 설정 등기를 할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발생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이. 꼭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보존 등기 설정 등기가 발생이랑 관계된 것이고 이전, 변경, 처분 제한이 권리 변경이랑 관계됩니다. 넓게 보면. 그 다음에 소멸이 이제 말소하는 거고 이런 게. 그래서 굳이 발생, 변경, 소멸하고 꽤 맞춰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연결 안 시켜도 됩니다. 이 용어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등기부로 넘어가 볼까요? 등기부. 등기부 거기 의의하고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의의에서요 한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 읽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등기부 개념을 읽어보시면 약간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색깔 들어간 부분만 읽어보면은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등기 기록을 읽어보니까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을 할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등기 기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 등기부 개념이거든요.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하는 바에 편성한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내가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 부동산 등기부 좀 떼줘요. 이 건물, 이 아파트 등기부 떼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파트 등기부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개념은 등기부라고 표현한 것보다 뭐가 더 정확하겠어요? 등기 기록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지. 등기 기록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 등기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등기 기록을 봐야 된다. 뭐가 맞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말할 때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를 봐야 된다고 쓴 게 맞겠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걔는 막 헷갈리는데 그럼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결론을 말해드릴게요. 구분은 돼 있어. 등기부 개념하고 등기 기록 개념 구분이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는 구분하지도 않고 시험에서 구분해서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올해 법원 쪽 관련돼서 문제에서 그때 이 개념을 처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용어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올해 법원 승진 시험에서 등기 기록, 등기부 개념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연습할 때 막 실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저도 이것을 내봤거든. 혹시 나올까봐. 근데 안 나왔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 처음 할 때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등기부라고 읽어도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장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제가 강조해 드릴 거야. 만약에 혹시라도 용어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외워라. 그럼 등기 기록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등기 기록.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자료, 이 땅에 관한 자료, 이 건물에 관한 자료. 그것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대신에 책을 읽을 때요. 등기 기록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 말이 나오면 그냥 등기부라고 바꿔갖고 읽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종류를 봐보니까 종류 크게 뭐과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되는 거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게 종류에 있는 것이고. 등기 편성할 때 내려온 거 보니까 자 거기에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합니까? 라고 할 때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이다. 그럼 내용 읽지 말고 그대로 말하면 뜻이 뭐예요? 부동산이 한 개 있으면 등기 기록을 한 개만 둔다. 이런 뜻이죠. 보니까 색깔 들어간 부분 보세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있을 때 등기 기록 몇 개 두라고요? 한 개. 그런데 예외가 2번이에요. 예외가 2번. 2번 좀 읽어봐요. 꿀고 이게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하면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 건물 하나, 토지 하나 이렇게.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은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볼까요? 책 봐봐요. 거기 2항가로 2번. 자,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 사용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봤어요? 그럼 이게 이게 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라는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1동인데 101동이 100세대라고 쳐봐요. 100세대. 그럼 부동산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부동산 100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거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수업 끝나고 오후에 한 2시 한 반쯤에 계약서 쓰기로 했다니까? 라고 했다가 칩시다. 이렇게. 그렇게 또 쳐봐요. 내가 아파트 하나 사기로 했다. 그때 아파트 하나 사기로 했다가 이 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한 동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야 동을 사고 싶겠지. 응? 뭐 오늘 한 동 샀다 이번에? 뭐 그러고 싶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부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100세대라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이 몇 개라고요? 100개지, 100개. 근데 그 100개니까 원칙대로 간다면 등기 기록이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10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금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100개인데 등기 기록은 몇 개만 둔다고요? 한 개만 만든다는 소리예요. 한 개만. 근데 그 다음에 규정이 나와요. 이때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밑에 줄에 이때 한 개의 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만을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값 굴고 둔다 이런 말 나오죠? 확인했어요? 자, 그럼 그 문장 2개가 있잖아요. 지금 2개. 그 2개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전유 부분마다 아까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건 다 전유 부분이거든요. 그 전유 부분마다 뭐가 있다고요? 표제부 값 굴고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그걸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문장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2개의 문장을 합쳐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인 토지 등기 기록, 일반적인 토지 등기 기록, 그래 일반 건물의 건물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굴구로 돼요. 표제부 갑굴구로.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등기 기록 있잖아요. 구분 건물. 이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약간 달라. 이것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굴구가 개수만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 합쳐진 거지. 이렇게 등기소에서 등기 기록을 편성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1동 건물 표제부에는 갑굴구가 없냐? 왜 이 1동 건물 표제부에는 표제부만 있지 갑굴구가 왜 없냐?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 101동이 누구 거예요? 그런 게 없죠. 101동이 누구 거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101동의 101호가 누구냐, 201호가 누구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101동이 누구 거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구가 없는 거지. 갑구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1동에 대한 소유권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구가 없는 거라고. 101동 표제부만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101호, 201호, 301호, 401호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다 둘 것 같으면 이렇게 다 둘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지. 왜 이건 피곤하게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등기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101호, 여러분 우리가 101호라 그럴 때 어디가 101호인가요? 101호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가 101호죠. 그럼 101호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 101호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101호만 따로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101호 그 전유 부분밖에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등기해버리면 그 건물에서 공용 부분 있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이런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거기도 다 건물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다가 등기 기록을 이렇게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아파트는 따로 등기 기록을 뒀느냐? 그거 말한 거예요.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설명한 겁니다. 대신에 규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규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오는 원칙에 나오는 그 다음표 안에 들어간 문장 있잖아요. 색깔 들어간 문장.
이거 하고 밑에 예외에 있는 문장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색깔 들어가 있고 하나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장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두 개의 문장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게 이 그림이라는 거지. 이 그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번 구성으로 가겠습니다.